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상주 출신으로 지난 5월에 재경부 차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하신 구윤철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넘으셨나요? 지금 5월 9일 날 왔으니까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 벌써 지나셨죠. 벌써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듯한데 그전에도 뭐 재경부 차관할 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바쁘시잖아요. 예, 거기 또 바빴는데 네. 사실은 또 국무조정실장은 또 기재부 차관보다도 더 사실은 더 바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네. 보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한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낸 거였죠. 보통 이제 어떤 자기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청와대 그 국정상실에 근무하면서 그때 이제 국정 전반의 어젠더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장을 경험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조실장이 또 사실은 거의 유사한 성격의 네.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좀 적응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인사도 벌써 다 했죠. 그다음에 각종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벌써 대통령 보고만 한 4번 정도 했었으니까 굉장히 더 바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현안 파악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국조실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의 어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방 문제들도 많이 네.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지역 문제로 하면 또 뭐 낙동강 물 문제 같은 것도 네. 엮여 있고 한데 이런 정책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방의 정책에 있어서 정책 조율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의 정책 조율을 하려고 하면은 지방 내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하고 중앙 간에도 그렇고 이게 사안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가 명확하게 하고 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안별로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지역의 상황 그리고 또 여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지역만이 한정된 문제가 결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하고 어떤 관련이 되느냐 하는 그 종합적인 방향에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팩트는 이건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가장 동의를 하겠구나. 누구나 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이제 각종 그 관계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하게 되면은 얘는 그러면은 다 수용 만족스러울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 80% 90% 정도는 만족한 수준에서 만족하도록. 다 되니까 오케이 나는 그 정도면은 뭐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어떤 이견이 있는 경우는 그 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제가 조정을 해서 민간인들하고 또 정부위원들하고 구성된 그 위원회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그 지금 김해 신공항 재건정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고 낙동강 치수원 이전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이제 국무조정실장실의 업무는 아닐 수 있으나 신공항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도 지금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의 현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의 현안으로서 그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결국은 지역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 간, 지역 내부에서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공항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금 그 군이라든지 의성군 간의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 빨리 합의만 된다면은 뭐 의성이 되든 군이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이제 주민들의 편익도 정진이 되고 또 대구는 또 군공항이 빨리 이전되면은 대구 지역에 또 발전을 재개발을 할 수 있죠. 재개발해서 대구 경북이 굉장히
그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합의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싶은 것은 빨리 하여튼 좀 지역 간에 합의를 하시고 또 그런 합의가 안 되면 뭐 저희들이 이제 개입을 할 건데 공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 차관이 지금 지역을 방문해서 지난주에 지역의 의견을 듣고 아마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뭐 그 이후에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나서야 될 거니까 제가 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신공항 이슈 문제도 지금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난 그런 그 검증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 검증을 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치수원 문제도 지금 이제 현재 물 배분 문제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는 관심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환경부에서 이제 지금 지역하고 이제 협의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그 지난해까지 좀 하는 걸로 된 조금 금년 7월까지 다시 연장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서 지역의 그 의견을 이렇게 좀 모아주시면은 국조실도 그 이제 나중에 MOU를 체결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또 뭐 문화재청,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 구미 뭐 이런 기관들하고 좀 갈등을 잘 조정해가지고 지역의 물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여쭙는 건 아니고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는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전체 전국의 어떤 그 총선 결과의 흐름하고는 약간 다르죠. 근데 그 배경에는 TK에서 어떤 현 정부 들어서 많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 피해의식이랄까? 그래서 TK 홀대론 이런 게 나왔고 그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 측면이 꽤 있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대구 경북 출신이고 이제 이 정부에서 뭐 예산실장도 했고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일단 기재부에서 계속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무슨 TK 홀더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좀 정치적인 또 수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제가 예산실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예산을 하여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가려면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자체적으로도 좀 기획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돈을 넣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역에다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건 좀 준비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된다면은 무슨 어떤 지역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은 적어도 하여튼 이 예산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최근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대구 경북 출신들이 좀 행정부에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숫자 자체가 좀 적은 건 사실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고위직 올라가는 비율도 낮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정부에 있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뭐 이게 자기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역을 떠나가지고 일을 좀 열심히 하면은 발탁을 시키는 줍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 또 배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으로 홀대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잘 준비하고 또 인사는 공무원 각자가 좀 열심히 하면은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정치적 수사처럼 뭐 그렇게만 또 인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총리께서 이제 대구에 상주하셨고 상주하셨고 또 코로나 사태 그렇죠. 심각할 때 방역도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의원이 한 3분 정도가 우리 그 지역에 계셨어요. 여당 의원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1조 이상이 국회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야당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과정에서 또 동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지역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체크 앤 밸런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지역에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이제 판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문제를 조금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주에서 이제 그 군수님도 올라오시고 하셨다고 만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사드 배치가 되면서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긴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로 성주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이제 시작됐긴 했지만 약속하긴 했지만 그 정부의 공신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주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국무총리 실장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나서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산실장 시절에도 이제 성주가 또 사실은 제가 뭐 고향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사드가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사업을 많이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넣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주군에서 건의한 사업이 한 16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국방부나 또 농림부 이런 쪽 관리가 많은 그런 쪽을 통해서 자체 발굴한 과정이 한 14개 정도가 됩니다. 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11개 과정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뭐 청주 참외 군납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참외 집화장도 제가 그때 예산을 넣어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 교량 건설이라는 이런 부분은 한 11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보니까 그 대구하고 성주 간에 국도 개량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한 뭐 3건도 진행 중인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저도 찾아오고 뭐 이런 걸 하니까 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뭐 약속을 했다면은 약속된 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단지 이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또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국무조정실에 와서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기존에 약속된 사업은 제때 가능한 속도를 내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는 또 이게 탈원전 문제도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나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산업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제 일어난 거긴 하지만 월성 원전 1호기 그 조기 폐기되면서 경제성 문제가 좀 잘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감사원장이 이제 그 사과까지 하기도 했는데 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크게 나름의 어떤 특별 대책을 준비하거나 했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설명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 산업 쪽에 그 특히 지역에 그 산업 생태계라든지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원전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가지고 뭐 대출 금리도 감면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증보험도 이제 추가 통해 가지고 보증을 통해서 추가 대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펀드를 조성해서 또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한 국내외 인정 비용도 뭐 지원하고 이런 이제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폐기물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 핵융합 등과 관련한 그 시장 개척을 위한 어떤 원자력 R&D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원전 건설 계획이 일부 취소된 지역 같으면
울진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좀 사업을 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좀 타당성 검증을 거쳐서 지원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울진 같으면은 그 농업 중심 활성화 사업을 좀 지원해달라 해서 지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도 뭐 영덕 같은 경우 좀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의 경우는 이에 더해가지고 그 이제 운영 중인 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6개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이 정부 지원금을 실제 이제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좀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득 지원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 원전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추가는 뭐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기존 원전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지원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그래도 어느 선 유지가 되지 않 그러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국조실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 지금 힘드실 것 뭐 같아요. 국조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방역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 그 산하에 다 있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총리께서 대구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총리께서 대구에서 열심히 하신 그 덕으로 이제 대구가 더 빨리 또 안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그 어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 확장은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부터 사실 확장 재정 확대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대폭 증원이라든지 문재인 케어 뭐 이런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그래서 일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제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정 악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빚이 늘어나도 되나 전문가들조차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2007년에 정부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예산 실장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그나마 좀 나은 게 세수 상황은 좀 좋았습니다. 경기가 좀 그때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식 양도 소득세라든지 또 기업에 또 활용이 좀 돼가지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재원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은 오히려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누구나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삶을 좀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진짜 유례가 없는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좀 나빠지는 상황 하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대구의 어떤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이제 급격하게 이제 좀 채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어쨌거나 하여튼 기존 사업을 좀 구조조정해서 걱정하실 일이 없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적자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생각으로는 지금 이 전쟁과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기업, 모든 또 자영업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역할을 하고 이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정부도 우려하시는 그런 재정 건전성 악화가 또 우리 부담으로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상황 하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정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재정 건전성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좀 이제 또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려서 또 건전한 또 재정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나 이제 정부나 이제 장관님도 이제 재정 전문가이시기도 해서 그런 측면의 어떤 우려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정치권에서 어떤 요구 사항이 커지면 네. 정부로서도 상당히 그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혹시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 정부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에서 뭐 재정 45% 이제 그 넘지 못하도록 빚이 뭐 이런 법률도 나오곤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모든 분들이 어렵고 이제 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네. 좀 확장 재정을 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출을 늘린 건 사실입니다만 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또 사실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정부는 그 이외의 재정 여력은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이제 한국판 뉴딜을 해가지고 디지털 쪽이라든지 이제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면은 미래에 또 한국이 또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더 나은 또 세입 또 원이 되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국가 부채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최대한 좀 이루려고 하고 있고 뭐 물론 정치적으로 일부 뭐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실 1%도 안 됩니다. 네. 국회 가서는 그래서 대부분은 맞습니까? 행정부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황을 관리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좀 이루어져서 미래인 우리 후손들이나 미래 세대가 결국은 이번 세대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면 재정 확장에 있어서 갈 수 있는 부채 비율이 어디까지, 예를 들면 45%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를 그러면은 최후의 한계선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세후의 한계선이라는 건 사실상은 모은 답안은 없습니다. 왜냐 네. 그러면 지금 OECD 평균이 코로나 요 위기 상황 이전에 110%였었거든요. 네. 그때는 저희 나라는 40%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요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나면은 이게 아마 미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훨씬 나빠질 거예요. 네. 나빠지는데 목표는 제가 볼 때는 목표는 이게 무슨 지금 저희들은 45%냐 뭐 그다음에 뭐 어떠냐 하는 그거보다도 이제 부채가 과연 나머지 이 부채를 가지고 투자한 이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해서 나중에 또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빚을 갚아서 재정 부채 비율을 낮춘 경험이 있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아니 낮춰졌죠. 낮춰졌습니다. 과거는 세입이 좋으면은 정부가 항상 40% 국채를 뺀다 조금 했는데 좀 예, 갚아서 유지하고 했었던 거죠. 예, 갚기도 하고 세금이 만약에 더 들어오면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들어온 네, 세금을 쓰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공무원을 주축을 하는 쪽에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이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세계 수출해서 돈을 벌어가 다시 이렇게 네. 또 다시 끄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하려고 하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집안에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은 네. 빚을 내가 대학을 시켜놓으면 또 아들이 네. 자기가 취직을 좋은 데 가지고 뭐 연간 10억씩 벌어가지고 뭐 한 몇 달 갚으면은 그냥 빚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국조실장으로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기대를 걸겠습니다, 네. 장관님.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관가에서는 아주 소문이 자하시더라고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들어오셔가지고 행정관에서 국정상황실장까지 지내셨고 1급이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외유를 좀 하셨죠. 임명박 좀 하셨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국장으로 이렇게 스스로 국장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예산실장 거쳐서 기재부 차관을 거쳐서 국무조정실장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그 힘든 시절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힘들 때 자신을 이제 추스리는 방법, 자신을 이런 이제 인생의 파고를 넘을 때 자신을 지키는 그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상까지 가는데 올라갔다가 또 이게 또 내려가요.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또 이래야지만 어느 정도 정상에 가게 돼. 이거 없이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만 해가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서는 정상을 못 가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은 4급으로 넣어가지고 한 4년 만에 1급을 초고속 승진한 거니까 남들은 또 저렇게 또 빨리 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좀 쉬어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5년간에 또 열심히 쉬면서 그동안에 이제 해외도 근무했었습니다. 미국에 IDB 근무하면서 또 제가 남미 쪽은 또 제가 대통령도 알고 하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예, 가족들한테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하여튼 그 기회가 아주 또 저한테는 또 새로운 인생으로서 또 기회를 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제가 또 사실은 국장도 아니고 심의관이라고 이렇게 1급에서 더 떨어진 거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또 거기서 심의관에서 국장 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예산 1급 오고 이렇게 오는데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과정보다는 저는 그거는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누구나 올라가면 떨어져야지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 내만 올라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른 사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제가 내려오더라도 그 위치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최대로 다 해보자. 시간이 나오면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또 미래를 공부한다든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또 생활하자. 이거는 또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위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들이 저 친구는 내려가더라도 불평도 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또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자리가 여기가 되든 저희가 되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위치, 어느 위치에서나 대구 경북을 위해서도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셨나요? 사실은 저는 성주에서도 그 벽진이라고 완전히 제일 성주 안에서도 저 가야산 쪽이 제일 아주 밑에 있는 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시골에 살면서 그래도 뭔가 하여튼 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버님께서 시골에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또 대구로 나와가지고 얘는 공부를 좀 시켰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또 대구가 주로 그거 아닙니까? 법조계로 가든지 고시를 하라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나는 고시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지. 그때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들어오게 되었고, 공무원을 들어와서도 또 이렇게 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실장이나 또 기재부 차관이나 또 국조실장 같은 경우는 또 일을 또 넓게 대한민국 모든 전반을 하는 업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좀 행복하게 생각하고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기재부 시절에 보니까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3년 연속이나 선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어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으로 남기를 바라시고 이제 어떤 활동하시는 거는 굳이는 아니실지라도 어쨌든 후배 공무원들이 굉장히 닮고 싶어하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나는 아까 말씀 주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는 한데,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 자신에도 그렇지만은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은 그 자리가 이거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이 자리는 작으니까 좀 나는 소홀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몇몇 그 후배들한테도 자리가
뭐 조리가 네가 생각할 때 자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데는 또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또 작다고 하는 데는 이 작은 자리를 왜 뭐 기획재정과 돕겠느냐. 쓸데없으면 없앴지. 그 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존재의 이유에서 네가 앉아가지고 뭔가 여기서 혁신을 하고 뭔가 찾아내고 개선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중요한 거지. 자리 자체를 가지고 이 자리는 중요하다, 이 자리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평하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고 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옛날 같으면 좀 이렇게 한가하다고 할 수 있는 자리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새로운 막 혁신을 하고 해서 성공한 후배들 몇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딱 저보고 그러다 진짜 선배님 말씀이 맞았다. 자기가 그런 자리 가서는 막 이랬는데 할 일이 너무 많더라. 그쪽은. 왜냐 그러면 찾아보면 오히려 자기가 훨씬 많은 일을 하고 보람이 훨씬 있었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제가 일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같은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이 쉽게 말하는 어떤 동업자 같이 일을 하는 이거지 이 하이라키를 안 봅니다. 선배, 니는 부하고 이렇게 안 보기 때문에 수평적인 사고가 그렇죠. 수평적으로 자기 일은 그러니까 국장은 좀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과장은 조금 더 하고 사무하고 이게 어울려져서 하나의 모양이 되는 거지. 권위의식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서실에도 오늘 아침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족이다. 이걸 나는 뭐 장관이고 너는 과장이니까 뭐 장관은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하여튼 편안하게 우리가 뭐를 잘하고 이 팀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이걸 좀 생각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제 그런데 공감을 하고 나중에 되다 보니까 이제 형님으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인기가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탈권위적이신 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우셨나요? 요즘 공무원을 희망하는 젊은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전의식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젊은이가 벤처들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은 굉장히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지망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든 또 민간에서 하든 이 시대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어떤 이제 판단이 서면은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으로 와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게 더 좋다. 이러면 공무원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글로벌이 자기가 뭘 하는데 그 정부하고 정부 간에 자기가 뭘 좀 해야 되면은 한국 정부에 있는 게 그 나라 정부를 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좋으면 민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서 뭐 의사가 좋으니까 의사를 하겠다. 뭐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 좋으니까 공무원을 하겠다. 뭐 판사가 좋으니까 판사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어떤 가치를 지향하니까 그걸 실현하는데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좋냐. 자기가 뭐 방송국을 통해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구로 갈 때도 자기가 가면서 산을 보면서 이렇게 유람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못 보잖아요. 그때는 자전거 타면서도 걸어서 가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구를 나는 빨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자전거 타고 가면 내일 당장 1시간 뒤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 공무원이다 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거기에 맞는 직업을 택하고 방법을 택하면은 만족스럽고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출마설이 대구 경북에서는 파다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인터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그 사이버 공간에서는 65년생으로 돼 있고 어떤 실제로는 뭐 그 동창들인가요? 거기에서는 뭐 63년 82학번이다 이렇게 돼 있고 어느 게 맞으시죠? 맞는 것은 제가 82학번입니다. 82학번이 맞고 이게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경북 성주군 백진면 매수동이라고 제일 그 골짜기 태어났는데 그 당시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한 3살 정도 돼야지만 얘가 살지 안 살지 안 돼요. 제가 네. 태어난 게 1963년도인데 그 당시는 태어나서 이렇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 네.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한 3살 돼서 얘는 살 것 같아서 호적을 이렇게 올렸대요. 네. 그래서 아마 호적은 그렇게 돼가 있었는 것 같고, 만약 지금 같았으면 아마 학교를 그 제때 때 못 갔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살이 간 셈이죠. 셈이 되네요. 셈이 되는데 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63년생, 네. 65년생이라서 이번에 이제 총선에 출마 안 해도 다음을 해도 굉장히 네. 좋겠다. 이 측면에서 나이 만지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예. 정치적인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구의 시민들, 네. 또 경북 도민들이 구현 처리가 와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면 좋겠다 하면은 진짜 생각해 볼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쟤는 무슨 당이야, 뭐로 이런 식으로 오면서 뭐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는 대구나 경북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입니다. 네. 제가 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누가 나가라, 누가 오라 이런 것보다는 진짜 대구에서 또는 경북에서 저 친구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와서 내가 니한테 한 맡겨줄 테니까 한번 하는 거 한번 보고 판단할 테니까 일단 한번 와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 생각을 가진다면은 좋습니다. 그럼 저도 가서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 또는 해외에 있으면서 이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뭐 어느 지역이 되든 제가 하는 지역을 좀 잘 발전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그 윌링은 있습니다. 근데 뭐 니 오는데 뭐 우리는 뭐 모르겠다 이러면은 제가 왜 구태여 뭐 대구 경북에 가서 내 고향이지만은 가서 또 뭐 출마도 얘기도 나오는 게 출마한다고 떨어뜨리고 그럼 상처만 있고 저는 그렇게 하기는 뭐 제가 제 스스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지역에서 와서 그래 좋다, 내가 니를 한 믿어볼 테니까 와서 열심히 해가 니가 잘하면 계속 해주고 니 못하면 자른다, 그까지만 해도 저는 얼마든지 뭐 제가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어떤 당만 보고 당만 보고 뭐 찍는다든가 그렇게 그렇게 뭐 그런 식은 게 싫다는 말씀이신 그런 식은 거죠? 저는 뭐 그러면은 그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원하는 뭐 지역 가서 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뭐 정당 없이,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어떻게 될지는 어떤 정당에서 이제 러브콜을 또 이제 다음에는 받게 되실지도 또 모르는 문제기도 제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더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물론 정당을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정당을 보는데, 그렇지만은 어떤 정당을 쭉 보더라도 나머지는 여기는 뭐 다른 정당이라도 사람을 보고 한번 보자, 얘가 잘하는지 하는 그런 정도로 조금은 열린 마음을 좀 주셔야지만은 그래도 또 변화와 혁신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훨씬 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열린 마음을 조금 가져주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막 90% 정도를 뭐 대구하고 다른 쪽에다 이렇게 한다, 그거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한 10%라도 좀 열어주셔가지고 뭐 또 한번 잘하는지 보자 그래. 뭐 잘하면은 하는데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잘라도 좋은데 그걸 아예 딱 막아버려가 니는 안 되고 이쪽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좀 그게 이제 가져주시면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대구를 지역에. 고립화하고 대구가 오히려 더 발전을 못하는 그런 또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뭐 제가 많이 50%까지 이뤄달라 소리 안 하겠어요. 한 10% 정도는 조금 문을 여셔가지고 그래 좋다, 니 와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런 경우도 한 번씩은 해주시면은 또 그 사이에 지난번에 그 이제 3명이나 당선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말고 그렇죠. 지난 중순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또 우리 뭐 지역 언론도 또 앞으로는 좀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분들이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돼서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국토실장 끝나시고 또 어디로 가실지 또 기재부 기재부 부총리도 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은 있으시겠지만, 공직을 마친 이후의 삶은 일단 이제 정치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그 정치를 하면 또는 정치를 안 한 그 공직 후의 삶,
그 두 가지를 두고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으시고 또 공직 이후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제가 이제 공직을 뭐 지금 이제 장관급까지 왔으니까요. 거의 뭐 정상까지 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공직 이후의 삶은 사실상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라는 게 지금 5천만에다가 우리 10만, 100만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글로벌리 가서 예를 들면 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중동, 뭐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디벨로퍼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또 하나는 어차피 공직이 왔으니까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대구 경북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대구 경북이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지금 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또 체계적이고 또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혹시라도 뭐 야 그래도 뭐 그렇게 글로벌리 하는 건 좋지만은 지역도 지금 난리니까 와서 진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또 뭐 좀 해달라 하면은 또 그때는 고민을 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시대는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봐서는 글로벌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더 뭐 저 개인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그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열려 있게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주로 학창 생활을 보내셨고 이제 칠곡 성주에서는 태어나신 곳이고 초등학교까지 다니셨고 그러신 것이죠. 예. 다음 아직 이제 총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대하는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을 수 있어서 재밌는 상황도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일단 주셨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녹아 있긴 하지만 대구 경북을 위해서 또 좀 더 직접적으로 좀 그 조언의 말씀, 대구 경북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일단 정치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조언을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선실장하고 이차원 할 때도 대구 시장님이나 또 도지사님 그리고 대구 공무원들 만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언론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대구가 뭐를 통해서 어떻게 나을 것이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뭐가 1등이냐 이거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뭘 하나라도 대구 경북 같으면 이거는 1등이다. 전 세계에서 이 분야만큼은 대구 경북을 가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구 경북은 먹고 사는 게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70억 명이 대구 경북을 1년에 한 번씩만 온다 그러면 70억 명이 와오면서 그 사람들이 떨어뜨린 돈만 해도 이 대구 경북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진짜 이 글로벌 시대로 봐야 됩니다. 한국만 보지 말고 글로벌 시대에 대구 경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냐,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준비할 거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국가가 필요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 외국하고도 또 도움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큰 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정부 그다음 지역에 있는 그 연구기관 그다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진짜 뭐를 해가지고 뭐를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정책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요 굉장히 이제 지역이 더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의 경제가 더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처지는 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충북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뭐 고민을 하는데 혹시라도 뭐 저도 이렇게 같이 와서 좀 하자 하면은 뭐
저는 그런 쪽에 평상시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가서 고민도 하고 또 중앙정부는 제가 어쨌거나 하여튼 또 누구보다도 또 잘 메커니즘 잘 압니다. 시스템 잘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약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구 경북의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말씀 중에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지금 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하자는 게 이철우 이제 도지사가 일단 제안하고 지금 상당히 이제 여론이 이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도 필요할 텐데 대구 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틀리는데 이제 이 통합이라는 거는 이 물리적인 통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구 경북을 합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지금 그냥 공무원 교류 그렇죠. 뭐 그런 정도밖 그거보다는 이 이제는 이 광역권으로 봐가지고 이 대구 경북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대구 경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걸 대구를 어떻게 끌고 가,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만 이 지역에 먹거리가 생기고 이 안동이나 이쪽은 또 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을 어떻게 또 이게 시너지가 나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이 통합을 봐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뭐 대구 경북 하나로 해가 한다 설령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해가 하나로 한다 한들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문제라는 거는 대구 경북 하나 놓고 또는 조금 더 봐가지고 대구 경북 이외에 부산 부울경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또 특화된 뭐를 좀 할 수 있겠느냐 또 광주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대구 경북을 이렇게 쭉 봐줘야 되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뭐 통합해서 공무원 좀 줄이고 해봤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지금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농업 지역은 농업 지역까지 보고 산업은 산업까지 보고 또 포항은 포항 지역으로 보고 바닷가는 바닷가 지역으로 보고 경주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할 것이냐 하는 이 통합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뭐 어디 통합하고 뭐 성주군하고 고령군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그 무슨 차이가 뭐겠냐 이거죠. 그래서 통합을 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물리적인 거 놔두고 뭔가 하여튼 연결을 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이냐 하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봐주면은 아마 좀 해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진짜 매달려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고민해서 힘을 합치고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진짜 이게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서 지역이 좀 발전이 되고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구 장관님께서 우리 대구 경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든 생각이 다음번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까지 듭니다만. 그럼 이철우 지사님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안동 지역에 대마 있지 않습니까? 대마를 가지고 이걸 좀 사업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대마라는 거는 안동 대마가 최고입니다. 그럼 이 대마를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한 게 딱 2년 전에 어떤 얘기냐면 그 대마를 가지고 옛날에 말하면 포를 만들잖아요. 뭐 삼배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마가 어떤 성분이 있냐 물어보니까요. 대마에는 이 살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 이걸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야 그랬어요.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러면 많으시네요. 그걸 지금 만약에 대마를 연구해 마스크를 했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부가 올라가 거기에 막 마스크 회사가 돈을 몇천억 벌고 그래야 지금 지역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 개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곳곳에 뭐가 있어요. 문화 자원도 아주 잘 활용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네. 그래서 세계에서 찾아오게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을 잘 이렇게 오그라지 하면은 네. 그래서 지역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네. 그냥 흘려가지고는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네.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네. 제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뭐 하여튼 네. 저는 아니 적임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적임자일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쨌든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대구 경북이 진짜 좀 대구 경북만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특색을 살려서 나름의 어떤 거기에 사는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아 진짜 여기는 행복하다 삶도 행복하고 소득도 있고 왜 대구 경북을 떠나느냐 네. 이런 식 하는 그런 어떤 살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그런 도시가 네. 어떤 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예산이든 정책이든 굉장한 많은 아이디어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구장관님을 이제 인터뷰해 보니까 저희 지역이 어떻게 해야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듯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